人家曾经用鸦片来打开中国大门，我也应该也可以用兵种打开中国大门，就是这么简单一个道理。 1999년 11월 중국 경찰의 첩보 하나가 입수됩니다. 108kg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헤로인이 국경을 넘어 광둥성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경찰은 문제의 헤로인이 보관되어 있다는 광저우 창고를 급습해 헤로인을 압수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체포하죠. 그런데 이때 경찰은 창고 주변에서 또 다른 창고 하나를 발견합니다. 창고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창고 안에 무려 11톤가량의 필로폰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20kg짜리 상자 총 554개였죠. 11톤이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시가 55억 달러, 한화 약 8조 원 상당의 양으로 이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규모의 중국 경찰 역사상 최대 마약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압수된 11톤은 이 조직이 만든 전체 양 중에 고작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이미 일본으로 10톤, 미국으로 6톤, 필리핀, 홍콩 등지로 4톤이 팔려나간 상태였습니다. 필로폰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각성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합 물질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고 전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일본이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에게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죠. 심각한 약물 의존성을 갖게 되며 과다 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필로폰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로 만든 신종 필로폰이었습니다. 순도가 높아 중독성이 몇 배나 강한 탓에 더 위험했죠. 경찰이 현장에서 잡아들인 자들은 모두 말단 조직원들 뿐이고 진짜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류자오화, 바로 중국 제1의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마약상을 넘어 직접 약을 만들어 파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죠. 외국 언론들은 그를 중국판 브레이킹 배드라고 불렀습니다. 경찰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최대 규모의 마약 밀매 사건에 해당 사건을 1급 중대 사건으로 지정하고 류자오화에 대한 공개 수배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마약왕 류자오화를 잡는 데까지 그로부터 약 6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죠. 류자오화를 체포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긴박했습니다. 네 번째 체포 작전 만에 겨우 그를 붙잡을 수 있었죠. 1996년 시작된 도망자 생활을 2005년이 되어서야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9년을 도망 다니다 보니 그를 둘러싸고 여러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한때는 군 간부였던 그가 어쩌다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걸까요? 오늘은 중국의 마약왕 류자오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류자오화, 1965년 3월 5일 푸젠성 푸안시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류자오화가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마저 그 충격으로 쓰러져 침대에서만 누워 지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명석한 두뇌를 자랑했던 류자오화는 형편이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죠. 특히 화학 쪽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푸젠성 화학경시대회에서 2등을 해 화학천재로 불렸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해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고 싶었지만 가난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형 누나들이 버는 돈만으로는 생활비와 어머니 약값을 다 감당할 수 없었기에 류자오화는 학교를 그만두고 산업전선에 뛰어듭니다. 1983년 18살이 된 류자오화는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에 입대합니다. 군 복무 중 우수병사로 선발된 그는 무장경찰 소속 간부 양성 교육기관인 무장경찰학교 교육생으로 차출돼 교육을 받게 되죠.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류자오화는 군 간부로 근무하게 됩니다. 조직 생활에서 뛰어난 적응력과 리더십을 보이며 그는 소대장급 간부로 진급합니다. 이때 류자오화는 푸젠성의 한 대학에 다니는 여성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죠. 이대로 정도의 길을 걸었다면 그는 군간부로 탄탄대로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류자오화는 공직생활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큰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죠. 1988년 류자오화가 공금 145위안, 한화 약 3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됩니다. 류자오화는 이 일로 징계를 받고 군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이 횡령 사건은 여러 의문을 남겼는데요.
간부 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촉망받는 인재로 승승장구하던 그가 당시로도 그리 크지 않은 돈을 횡령해 인생을 망친다는 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에 범죄 행동 분석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류자화의 자작극일 확률이 높다고 말하죠. 당시 직업 군인의 전역은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조직이 개편되거나 건강 문제, 정년 퇴직 등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했죠. 특히 간부급은 중국 정부에서 특별 관리를 했는데 류자화처럼 국가에서 돈을 들여 키운 인재라면 그 기준은 더 엄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돈을 벌기 위해 군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 했던 류자화가 일부러 공금 횡령 사실이 눈에 띄게 장부를 만들어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상황을 계획적으로 연출했다는 거죠. 1989년 공금 횡령 문제로 징계를 받으면서 류자화는 푸젠성 푸안시 인민법원 사법경찰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횡령은 했지만 금액이 작고 형사처벌 수준이 아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얼마 되지 않아 뛰어난 업무 능력과 성과로 류자화는 여러 차례 표창을 받고 우수 공무원에 선정됩니다. 상사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투자 유치 업무를 맡게 되고 그러면서 사업가들을 상대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특히 대만 사업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했는데 공적인 만남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개인적으로도 가까워졌습니다. 1992년 류자화는 가깝게 지내던 한 대만 사업가와 손잡고 플라스틱 가공 회사 푸젠 홍파 플라스틱이란 회사를 설립합니다. 보기에는 해외에서 폐플라스틱을 수입해와 가공하는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밀수하는 일을 했죠. 류자화의 월급은 고작 50위안, 한화 약 1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돈을 거머쥐게 되죠. 그는 미련 없이 사법경찰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70만 위안, 한화 약 1억 6천만 원을 들여 3층짜리 초호화 주택을 짓습니다. 당시 푸안시 내에서 손꼽히는 최고급 저택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최고급 자동차를 3대나 굴리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늘 돈에 허덕이던 한낮 사법경찰에서 지역 내 부자 중 한 명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이 시기 류자화는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와 결혼해 아이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예기치 못한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죠. 중국 정부가 밀수 단속을 강화하고 플라스틱 수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밀수를 할 수 없게 되자 류자화의 회사는 타격을 받게 되고 결국 문을 닫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류자화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류자화는 필로폰의 마진율이 3000%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는 직접 필로폰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필로폰을 만들려면 그 원료가 필요한데 중국은 세계에서 약 관련 통제가 엄격한 나라로 유명하죠. 주 원료를 구할 길이 막히자 류자화는 그것을 대체할 물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1년 동안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필로폰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에 성공합니다. 원가도 낮고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지만 대신 큰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색이 탁한 노란색을 띠고 있어서 기존 것보다 질이 떨어져 보인다는 거였죠. 류자화는 친분이 있는 교수를 찾아 서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양파 분말로 건강기능 제품을 만들고 있다며 액체를 고체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죠. 교수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직접 시연까지 보이며 류자화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실험 결과가 필로폰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류자화는 다시 푸젠성으로 돌아와 연구에 매진하죠. 한 달 후, 류자화는 드디어 자기가 원하던 완벽한 필로폰을 만듭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그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죠. 1996년 5월, 류자화는 30kg의 필로폰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를 유통하기 위해 마약 밀매상 천원인가 장밍후이를 찾아가죠. 류자화는 자기가 만든 약물을 넘기며 조건을 하나 제시합니다. 무조건 대만이나 홍콩 쪽으로 유통해. 중국 본토는 절대 안 돼. 하지만 그들이 어디 그 말을 듣겠습니까? 천씨와 장씨는 류자화의 조건을 무시하고 중국 본토에 물건을 팝니다. 중국 본토에서 판매하는 게 훨씬 편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첫 번째 판매에서 바로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1996년 8월, 천씨와 장씨가 류자화로부터 받은 필로폰 5kg을 들고 푸조우 시내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고객을 만나 물건을 건네주는데요. 하필 그 고객이 위장하고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이었습니다. 천씨와 장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죠.
류자화는 법원 방청석에 앉아 재판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씨와 장씨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처벌을 받기 위해 자신을 팔아넘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기 전 류자화는 두 사람에게 경찰에 잡히더라도 자기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해서든 두 사람을 빼내주겠다고 약속했죠. 천씨와 장씨는 진짜 그 말을 믿었고 1심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형이 선고되자 류자화가 한 말이 거짓이라는 걸 깨닫고 류자화가 마약 공급 책임을 밝히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죠. 경찰은 바로 류자화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도망간 뒤였죠. 경찰은 그의 집을 샅샅이 수색하는데 1층 바닥에서 지하로 연결된 정체불명의 통로를 발견하는데요. 이 비밀 통로는 150m 떨어진 강과 연결돼 있었는데 강변에는 류자화가 항시 대기시켜둔 보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보트를 타고 도망친 거였죠. 경찰은 류자화의 집 주변에서 허름한 공장을 발견합니다. 공장 내부는 약물 제조 장비와 원료들로 정신이 없었는데 급하게 도망치느라 버리거나 폐기하지 못한 듯 했죠. 경찰은 어떻게 약물을 만들었는지 그 제조 공정을 살펴보는데 주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기존의 방법과 전혀 다른 신종 기술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류자화는 아내와 자식마저 버리고 막대한 부를 뒤로 한 채 그대로 사라져버렸죠. 1997년 부전성 경찰청은 류자화에 대한 수배령을 내립니다. 부안시 골목골목과 대로변에 수배 전단이 도배됐지만 어디서도 류자화를 봤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류자화는 현금 20만 위안, 한화 약 4,500만 원을 챙겨서 푸저우에서 약 70km 떨어진 민허우현에 있는 쉐펑사라는 절로 숨어듭니다. 그는 절에서 향을 피우고 불공을 들이며 깊은 고민에 빠지죠. 경찰이 어떻게 냄새를 맡게 됐을까? 여러 날 고민한 끝에 자기가 실패한 건 유통책의 문제였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천씨, 장씨와 같은 잔챙이들과 작업한 게 화근이었죠. 탄탄한 판매망과 자금력을 가진 거물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류자화는 광둥성에서 마약 대부로 불리고 있는 천빙씨라는 인물을 알게 됩니다. 류자화는 천빙씨를 만나기 위해 그가 있는 광둥성 푸닝시로 가죠. 천빙씨는 동남아시아 전체 마약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자로 중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탄샤오린으로부터 약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필로폰의 주 원료에 대한 유통과 사용이 엄격히 통제되면서 원료를 구하지 못해 필로폰 생산이 중단될 상황에 놓입니다. 천빙씨가 하는 일 역시 큰 고비를 맞게 되죠. 천빙씨가 애를 태우고 있던 그때 부하가 한 남자를 소개합니다. 바로 류자화였죠. 류자화는 자기가 개발한 방법대로만 하면 주원료 없이도 필로폰을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 쳤죠. 그리고 곧장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류자화의 신상품이 마음에 들었던 천빙씨는 투자를 약속하며 동업을 제안합니다. 천빙씨는 370만 위안, 한화 약 8억 원을 들여 제조 공장을 만들고 수익을 류자화와 반반 나누기로 하죠. 류자화는 자기만의 레시피로 약 제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필로폰 1톤을 생산합니다. 1톤이란 엄청난 양이 천빙씨의 판매망을 통해 단숨에 전 세계로 팔려나가죠. 그들은 신종 필로폰을 만들어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류자화와 천빙씨는 각각 3,100만 위안, 한화 약 69억 4천만 원씩을 나눠 갔습니다. 류자화는 자기가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것보다 자기가 개발해 만든 약물에 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죠. 누가 100억 달러, 한화 약 15조 1350억 원을 준다고 해도 절대 이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작업 중 발생한 폐수가 외부로 유출돼 공장 주변에 있던 양식장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나죠. 이 문제로 양식장 사람들이 항의하자 류자화와 천빙씨는 공장을 철수하고 그대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1998년 8월 말 류자화와 천빙씨는 닝샤 안천시에 광둥 비전회사라는 이름으로 공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1톤이라는 실로 엄청난 양의 필로폰을 생산하죠. 이 막대한 양을 유통시키기 위해 완성품을 우선 강저우와 푸닝에 있는 창고로 옮깁니다. 그리고 천빙씨의 손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훗날 류자화는 이때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만든 하얀 가루로 세상을 삼키고 싶었어. 1999년 10월 4일 천빙씨가 미얀마에서 헤로인 108kg을 들여옵니다.
경찰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의 동향을 주시하죠. 헤로인이 광저우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곧장 그곳을 덮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필로폰 544상자를 발견하죠. 당시 전 세계에서 압수한 필로폰 양보다도 많은 양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엄청난 양의 필로폰을 만든 자가 류자오화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묵고 있는 호텔로 출동합니다. 그러나 천빙씨가 경찰보다 한 발 더 빨랐습니다. 경찰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 거라는 정보를 입수한 천빙씨는 류자오화에게 물건을 옮기다 사고가 났다며 도망치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류자오화 몰래 헤로인을 들여오다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천빙씨는 류자오화에게 같이 해외로 나가자고 말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어디 가서든 문제 없을 거야. 여길 뜨자. 하지만 류자오화는 천빙씨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류자화와 천빙씨는 갈라서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죠. 류자화는 호텔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현금을 다 챙겨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겁도 없이 다시 호텔로 돌아가죠. 호텔 엘리베이터를 탄 류자화가 자신이 묵고 있는 8층 버튼을 누르려는데 함께 탄 무리의 사람들이 8층을 먼저 누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류자화는 순간 그들이 경찰임을 직감하고 7층에서 내려 비상 계단을 통해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호텔에서 류자화를 놓친 경찰은 류자화가 도시를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도심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광저우를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을 수색하죠. 류자화는 대중교통이나 차를 타고 움직이면 경찰에 100% 잡힐 거란 생각에 자전거를 하나 구해 광저우 시내를 빠져나옵니다. 3시간 후 외곽으로 나온 그는 택시를 잡아 타고 샤먼으로 갑니다. 경찰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류자화를 추적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류자화의 흔적도 찾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그가 성형수술을 하고 잠적했다는 설부터 이미 밀항했다는 설까지 여러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모두가 혼란에 빠져있던 그 시각 류자화는 계좌에서 현금 500만 위안, 한화 약 11억 원을 인출해 세 번째 아내 리샤오칭과 함께 산둥성 칭다오로 갑니다. 류자화는 천빙씨를 만나러 광둥성 푸닝시로 오기 전 두 번째 아내를 만나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고향 푸안에, 두 번째 부인은 후난성에, 세 번째 부인은 자신과 함께 칭다오에. 참 복잡한 집구석이죠. 류자화는 경찰 수사망을 피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궁리를 합니다. 당시 중국에는 복권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 류자화는 복권 판매기 10대를 임대하죠. 그리고 신분을 세탁한 뒤 본격적으로 복권 사업을 시작합니다. 수입은 생각보다 쏠쏠했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살아도 좋겠다 싶었죠. 몇 달 후 그의 인생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장난삼아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거였죠. 상금으로 100만 위안, 한화 약 2억 2천만 원을 받은 류자오화는 기적 같은 행운 앞에 오만방자해집니다. 역시 하늘은 내 편이라고. 그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 광시성 계림으로 갑니다. 류자화가 계림으로 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하루는 사주를 보는데 점쟁이가 나무 기운이 좋은 곳에 가야 대성한다고 말하죠. 계림의 한자를 보면 나무 목자가 3개나 있습니다. 즉 나무 기운이 좋은 계림으로 가야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2000년 류자화는 리선칭으로 이름을 바꾸고 계림시 전주현에서 새 호적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자본력을 앞세워 계림시의 고위 관료, 사업가들을 만나며 새로운 인맥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선선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세우고 계림시와 3억 위안, 한화 약 671억 8천만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류자화는 약 600만 평에 달하는 국유 산림장을 임대해 최고급 약재인 주목을 재배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건 사기극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임대한 국유 산림장은 주목이 자라기에 너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류자화는 6,000평 정도 되는 땅에 묘목을 심고 시범 재배를 하지만 단 한 그루도 살리지 못하죠. 시정부 돈을 받아놓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패를 했는데도 그를 나무라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류자화가 이미 돈으로 단단히 입막음을 해둔 덕분이었죠. 2003년 계림일보의 한 남자가 집에 든 도둑과 용감하게 맞서 싸워 도둑 3명을 잡았다는 기사가 실립니다. 도둑과 싸워 도둑 3명을 잡았다는 이가 바로 류자화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도망자 신세라는 걸 까먹기라도 한 건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큰 소리를 떵떵 치죠. 내가 전에 군인이었어요. 이 정도는 껌이라고요. 그런 놈들은 한 방에 다 때려잡아요. 이 일로 류자화는 용감한 시민으로 이름을 알리죠. 언뜻 보기에는 괴가천선에 똑바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류자화는 사실 단 한순간도 마약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마약을 하는 중독자는 아니었지만 자기만이 이걸 만들 수 있다는 우월감과 일반인들은 평생 꿈꿔보지도 못하는 큰 돈을 마음껏 만질 수 있다는 희열에 깊이 중독돼 있었죠. 2003년 11월, 류자화는 임기현의 한 시골 마을에서 꽤 큰 동굴을 발견합니다. 바로 여기다! 여기다 제조 공장을 만드는 거야! 류자화는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제조 설비를 하나둘 여기 동굴로 옮깁니다. 이제 유통할 사람만 찾으면 모든 건 끝나죠. 그런데 이때 외국으로 도망쳤던 천빙 씨가 베트남에서 중국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는 과거 자기가 한 일을 털어놓으며 감형을 요구하는데요. 류자화와 함께했던 일도 모두 자백하죠. 2004년 11월 24일, 중국 경찰은 현상금 20만 위안, 한화 약 4,400만 원을 걸고 류자화에 대해서 A급 수배령을 내립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주요 언론에 수배 전단을 배포하죠. 이때 류자화는 계림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V 화면에 류자화의 사진이 나오자 옆에 있던 친구들이 소리칩니다. 야, 저거 너 아니야? 그러자 류자화는 자기랑 진짜 똑같이 생겼다며 능글맞게 웃죠. 조금 더 당황하거나 놀란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그의 모습에 친구들도 그냥 웃어 넘깁니다. 하지만 류자화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그는 당장 도망쳐야 한다는 판단에 차를 몰고 그대로 도망칩니다. 방송이 나간 후 계림경찰서에는 류자화를 목격했다는 제보 전화가 빗발쳤죠. 경찰은 그의 집을 덮치지만 류자화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류자화는 자기 차를 기차역 주차장에 버립니다.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친 것처럼 꾸미기 위한 거였죠. 그는 사실 계림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류자화는 평소 아끼던 부하 한 명과 함께 동굴로 갑니다. 두 사람은 햄과 라면만 먹으며 보름을 동굴에서 버티죠. 얼마 후 경찰은 류자화가 동굴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접수하고 곧장 동굴로 출동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류자화는 자취를 감춘 뒤였죠. 동굴에는 류자화가 경찰을 약올리기 위해 남겨놓은 조롱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에 리선칭 이곳에 다녀가다 라는 글이 쓰여 있었고 동굴 내부에는 류자화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체 류자화는 어디로 간 걸까요? 류자화는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망간 곳은 다름 아닌 그의 고향 부젠성 푸안시였습니다. 2005년 춘절, 경찰은 류자화의 세 번째 아내 리샤오칭이 푸안시에서 사람이 제일 많고 복잡한 곳에 방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리샤오칭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몰래 그녀를 따라다니며 류자화가 나타나길 기다렸죠. 2005년 3월 5일 새벽 12시 30분, 마침내 낯익은 얼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바로 류자화를 체포하죠. 9년간의 추적 끝에 세계의 마약왕 류자화가 검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날은 류자화의 생일이었습니다. 2006년 6월 26일, 광저우 중구민민법원에서 류자화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서 류자화는 뻔뻔한 궤변을 늘어놓죠. 난 중국 본토에는 마약을 팔지 않았어요. 옛날에 서양 놈들이 아편으로 우리를 짓밟았잖아요. 난 그놈들한테 복수했을 뿐이에요. 자기를 애국자이자 영웅으로 포장해보려 한 마지막 발악이었지만 마약 사범에게 엄격한 중국에선 통할리 만무했죠. 2007년 6월 22일, 중국 재판부는 류자화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류자화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죠. 2008년,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009년 9월 15일, 44세 류자화의 형이 집행됩니다. 참고로 천빙씨 역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